박도성, 권민건, 김도연, 김도형, 김동현, 김민경, 김민수, 김소연, 김승호, 김영진, 김진환, 김태섭, 김하나, 김혜지, 김희은, 노혜윤, 안 되네. 류나윤, 박세진, 박윤슬, 박주영, 배지혜, 백승준, 백윤우, 빈성진, 서준영, 송승원, 신찬영, 안예진, 양유진, 이민지, 아니야, 났네. 이민채, 이승호, 이원희, 이재혁, 이지수, 임푸름, 장동진, 전영준, 정희윤, 최준혁, 최한솔, 한동규, 함성윤, 허명현, 허지원, 김성현, 성재윤, 김은희, 김희연, 박서현, 황주환, 박종빈, 김선민, 송지윤. 네. 우리 오늘 그 뒤에 카메라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방송에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그 수업하면 되고, 그 마지막에 수업 오늘 좀 일찍 끝내고 설문조사 할 테니까 설문조사 솔직하게 잘 응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할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우리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이제 실력 편차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을 조금 쉽게 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점수 확인하러 온 사람들 있겠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잘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평균이 조금 높은 편인데, 기말에는 우리 그 시험을 그 저번 학기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스크립트 파일로 제출하는 걸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실습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긴 할 건데, 이제 우리 그 AI 같은 거 쓰면은 반칙이니까 우리 그 인터넷에 다 끊을 거예요. 인터넷에 끊고 우리 감독 하에 그냥 실제로 파이썬 열어놓고 진행을 하면 돼요. 기말고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물론 난이도는 조금 조절을 좀 할 거지만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얘기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기말고사 때도 이제 프로젝트 설계 파일을 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코딩을 실제 응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서, 이때까지 했던 우리 그 반복문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중간중간 학생들 좀 헷갈려하는 어떤 세세한 코딩들 위주로 조금 수업을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모듈로 설계를 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 반복문 배웠었죠, 반복문. 반복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while과 for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문 보면은 우리 그 형태는 다 배워서 대충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for 뒤에 i라는 건 우리가 설정해주는 변수, 우리가 따로 우리가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변수 i라고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리스트가 나오거나 레인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봅시다. 레인지. 이쪽은 이제 우리가 포문을 쓸 때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밑에다가 코드를 쓸 때는 우리가 포문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들여쓰기를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실행할 코드와 포문의 도입부를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이 부분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씩 이제 실제로 코딩할 때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쓸 때, 그 스타트와 스탑과 스텝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스타트는 우리가 시작할 범위의 데이터 범위의 시작할 부분, 그리고 스탑은 어디서 끝날 건지 그 인덱스 넘버로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스텝은 우리가 예를 들면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진행을 할 건지 2씩 혹은 3씩 우리가 스텝을 어떤 간격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스탑은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키는 정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0부터 5까지 했다, 레인지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우리가 실행을 하게 돼요. 이 부분 잘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레인지 함수, 우리 똑같은 페이지네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작값과 종료값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가 스텝을 2씩 할 건데 1부터 5까지 했다. 해서 2씩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인지에서 1부터 5까지의 데이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동을 시키느냐. 그래서 1, 3, 5를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겠죠, 그렇죠? 스텝 2로 하면, 만약에 스텝을 3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1, 4 하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4만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료값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 이상 5 미만의 정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쓸 때 마지막 정수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2씩 증가를 시키면 0, 2, 4 정수를 생성을 한다. 우리가 스텝을 2로 설정을 해주면 나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수를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우리가 실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일 때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적어주는데, 음의 정수일 때는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만약에 마이너스 10까지, 그리고 스텝을 마이너스 2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러올 정수 데이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음수도 헷갈리지 않게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항상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한번 보자. 예를 포문에 대해서 for i 해서 우리가 레인지를 5로 잡아줬죠. 5로 잡아줬기 때문에 i는 0부터 4까지 프린트를 하게 돼요.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데이터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프린트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도 조금 많이 이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세로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세로로. 이걸 이제 좀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막 리스트 함수를 쓰고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가독성 있게 코딩을 하느냐. 근데 리스트라는 어떤 코딩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end 해주고 세미콜론을 해주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요. 아니, 줄바꿈이 안 돼요. 줄바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출력값을 우리가 프린트하고 i 해주고 그대로 마치면은 세로로 계속 출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뒤에다가 end 디폴트 값, 빈칸으로 디폴트 값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그 개를 이제 뒤에 뭐가 나올지를 얘가 예상을 해서
뒤로 데이터를 계속 갖다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and는 세미콜론이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0, 1, 2, 3, 4를 우리가 가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포문이 나왔을 때 그대로 이어붙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한 칸을 띄우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프린트하고 우리가 공백을 넣어주면은 한 칸 띄어쓰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면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인지 5까지 해서 1부터 4까지를 불러왔고, 그럼 0부터 이제 4까지가 출력이 되죠. 0부터 4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해주고 0부터 5까지 같은 이제 코딩을 또 돌려주면 한 칸 띄우고 0, 1, 2, 3, 4를 출력하게 되죠. 즉 줄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and 하고 세미콜론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끝나고 나서 줄바꿈을 해주고 싶을 때는 프린트하고 공백을 써주면 줄바꿈이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코딩할 때 어떤 팁이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폼은 반복문 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리스트죠. 그렇죠? 리스트.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떤 정수값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리스트, 집합 형태의 리스트로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리스트를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보면 넘버스라고 우리가 시퀀스를 정의를 해주면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트 값으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 넘버스라는 변수 안에다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 n 이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인덱스 몇 번의 인덱스를 불러올 거냐라는 인덱스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스 리스트 우리가 이제 순회할 하나하나 스캐닝할 리스트를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 n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11부터 66까지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변수 넘버스에다 넣어놨다. 라고 하면은 11부터 하나씩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부터 이게 이제 n이라는 거는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그 우리 인덱스 넘버예요. 인덱스 넘버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넘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점수 학생들의 점수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우리가 스코어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놨을 때 80점 이상인 점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8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한 데이터들을 뽑아와야겠죠. 뽑아오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스캐닝을 해주는 거죠. 리스트에 하나하나 우리 인덱스로 불러와줘서 스캐닝을 해줘야 되는데 S에 대해서 스코어스, 그러니까 S는 0부터 데이터가 지금 7개죠. 7개이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80 이상일 때는 토탈에다가 기존에 있는 토탈 값에다가 그 S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더해줘라 라는 어떤 간단한 코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출력을 해주면 토탈 값에는 우리가 80 이상의 데이터들을 모두 합한 그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데 간단한 걸 보면서 우리가 포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나중에 쓰려면 막상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울 만한 게 중초 포문. 우리가 포문을 여러 번 쓰는 거. 그래서 이제 9구단, 우리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봤던 것 같은데, 9구단, 우리가 9구단을 우리가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려면 하나의 1단부터 9단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에 대해서 우리가 1부터 9까지 또 곱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2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인덱스를 2개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i와 j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중 포문으로 9구단을 한번 출력을 해보자. 간단한 코드를 보면 그래서 이제 i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얘는 이제 9구단 몇 단이냐를 불러오는 거예요. 몇 단이냐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할 거다라고 하면 2부터 10까지 레인지를 우리가 잡아주고 그 다음 포문,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포문은 위에 있는 포문의 하나를 인덱스를 갖고 왔을 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해줬던 것처럼 바깥 포문에서 2를 불러오면 안 포문은 1부터 9까지 2에 대한 i가 2에 대해서 j는 1부터 9까지 모두 출력이 된 후에야 i가 3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오퍼레이션 동작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neblF에는 우리가 1부터 9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부터 10이라는 레인지를 설정을 해서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그 수식만 넣어주면 되죠, 그쵸? i와 j를 곱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 세미콜론 2d는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두 자리 정수로 표현해라 라는 의미예요. 두 칸을 할당을 해서 숫자를 그 두 칸 안에다 넣어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and 이제 이거 그 줄 바꾸지 말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and 이 neblF를 돌리고 난 후에 프린트로 줄을 바꾸게 돼요. neblF 수행 후에 줄을 바꾸게 되면 이제 바깥쪽 얘는 바깥쪽 포맷에 해당하는 거예요. for와 대등한 바깥쪽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 neblF가 들어간 후에 줄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아래 출력값처럼 2단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i가 3으로 바뀔 때 줄 바꿔서 3단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문 이중 포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게 neblF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떤 게 외부루프에 해당되는 건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헷갈리도록 코딩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코딩할 때 이 안쪽에 있는 그 코드를 띄어쓰기를 이제 앞에 띄어쓰기를 잘못해주면은 neblF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외부루프에 해당할 때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중간고사 좀 어려운데 이제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을 제가 좀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좀 어렵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시켜볼 건데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알죠? 다 아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A, B, C 조합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를 만족하는 모든 조합을 찾아라. 1부터 30까지 사이의 자연수를 이용해서 한번 이거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코드를 한번 각자 한번 작성해 봅시다. 힌트를 주자면 이제 A, B, C라는 세 가지 변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문이 세 개가 들어가면 돼요. 삼중 포문.
한번 같이 볼까요? A, B, C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A, B, C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올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모음 답안으로 이건 제가 짠 건데, 이제 폼은 우리가 1부터 30까지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불러오겠죠?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1부터 30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온 다음에 A를 먼저 우리가 이제 1부터 31 중에 하나를 불러왔죠. A라는 별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B를 뽑아와야 되죠. B는 A부터 31까지 A부터 31까지를 불러와라. 즉 우리가 A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A부터 31까지로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도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를 뽑았기 때문에 A와 B의 이상 인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범위를 설정을 따로따로 해주면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씩 다 불러올 수가 있겠죠. A, B, C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이제 이거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짤 수 있어야 돼요. A는 1부터 30까지라고 하나 해서 우리가 불러오면 B는 A는 이제 1부터 30까지 불러오겠죠. 다. 그러니까 A를 1을 불러오면 B는 이제 1부터 30까지 A가 1일 때 B는 1부터 30까지 불러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A가 1일 때 B가 1일 때면 C를 1부터 30까지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포문이 돌리는 흐름을 보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A가 1일 때 그 다음에 B가 1로 정의가 됐을 때 C는 1부터 30까지 돌아가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A는 1부터 30까지 돌려주면 A, B, C에 대한 모든 조합을 우리가 다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피타고라식만 넣어주면 이 식을 만족하는 값에 대한 A, B, C 조합 값을 우리가 출력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B, C만 이렇게 잘 우리가 불러와 줄 수 있으면 우리 앞에서 암호 해동문 할 때도 아마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우리가 A, B, C 모든 조합을 불러와라 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ABC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잘 해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만 넣어주면 해당하는 ABC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피타고라스 식을 만족하는 ABC 값을 출력을 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함수는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코드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코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고, 함수의 어떤 구성 성분에는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할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에 들어갈 매개 변수는 개수는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이용한 코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리턴 값, 우리가 반환해줄 값들을 넣어주면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ABC 값을 2, -6, -8로 바꾼 방정식 해를 구하고 싶을 때, 즉 ABC 값을 우리가 자유제로 바꿔가면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고 싶어요. ABC 값을 계속 바꾸고 싶어요. 네. 그래서 ABC는 이제 2차 함수의 어떤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개수의 근을 구하고 싶은데 ABC 값은 우리가 계속 바꿔주는 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함수 없이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코딩 한다라고 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ABC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근의 공식에 대한 코드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게 되면 함수를 만들어주면 ABC에 대한 어떤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함수, 프린트 루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만 한 번만 넣어주면 매개 변수가 들어간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연산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매개 변수 ABC 값만 바꿔주면 얘가 자동으로 함수에 대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방정식 해를 구하고 싶은 개수값만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1, 2, -8, 2, -6, -8 우리가 이런 개수값만 넣어주면
그대로 해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함수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이유가 우리가 코드를 반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괄적인 수행을 해주는 어떤 코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필요할 때 정의를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환문도 다 잘 알다시피 함수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을 하고 난 후에 반환을 해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죠.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return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A, B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 함수를 A 플러스 B를 반환해주겠다라고 우리가 return 어떤 형식도 다양하게 우리가 리턴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는 어떤 변수를 리턴 해주는 형식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코드 내부에 있는 어떤 식을 그대로 가져와 줘도 돼요. A 플러스 B를 반환하겠다라고 하면 연산 식을 그대로 리턴에 넣어주면은 얘가 합에 대한 값을 리턴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예제를 보면 그대로 그냥 resul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줄 때나 getSum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100, 200을 넣어줄 때랑 같은 것처럼 우리가 리턴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리턴 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R1, R2 값을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앞에서 본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한 그 함수를 이용을 한 건데 R1, R2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리턴으로. 그래서 우리가 ABC 값, 개수값만 넣어주면은 연산을 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R1, R2를 반환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esult 1, result 2,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를 반환을 시킬 거죠. 근에 이제 뭐 중근이거나 아닐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근이 항상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반환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줄 변수 두 개를 설정을 해줘서 그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result 1, result 2로 우리가 받아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수에 대한 이해인데 함수 안에 있는 변수냐 아니면 함수 밖에서 정의한 변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전역 변수라는 거는 전체 코드 내에서 통용돼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해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고 함수가 끝난 후에 어떤 값을 리턴한 후에는 이 변수는 사라지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에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A, B라는 코드를 이제 전역 변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줬어요. 전역 변수를 정의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print sum이라는 함수를 보면 안에 지금 A 플러스 B라는 합을 구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result를 이제 우리가 반환을 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역 변수로 A, B에다가 10과 20을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print sum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실행해 주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그 30이라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밖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역 변수가 함수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전역 변수가 함수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죠? 전역 변수가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한번 보죠. print sum이라는 함수에서 안에 있는 우리 print sum이라는 함수 안에서 우리가 A와 B를 정의를 했어요. A는 100, B는 200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다가 10과 20을 해줘도 100과 200을 더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 변수가 지역 변수로 대체가 되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보면 저번에 배운 것처럼 그 앞에 우리 그 지역 변수를 우리가 참조를 해줬을 때 그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에서 전역 변수를 또 다른 값을 우리가 참조를 해줬어요. A는 10, B는 20으로 참조를 해줬는데 print sum을 우리가 그 뒤에 실행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result 값을 한번 불러와 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와 10, B 10 뒤에 바로 print sum을 불러오면은 값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함수 안에서 a와 b를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100과 200을 연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100과 200을 연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이 프린트 여기죠. 방금 여기를 설명한 거예요. 프린트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 함수를 실행해 주면 그대로 100과 200을 연산한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result라는 어떤 변수를 생성을 해서 a 플러스 b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는 우리가 함수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메모리 사라져 버리죠. a와 b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a와 b가 그대로 result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출력되는 값은 10과 20은 3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즉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지역 변수, 우리가 이제 함수 내에서 정의를 해준 값은 그대로 함수가 끝난 후에 메모리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를 따로 설정을 해준 값으로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아마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인자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죠. 위치 인자와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봅시다. 위치 인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매개 변수가 3개다라고 하면 A, B, C로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럴 때 우리가 처음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되는 값들이 A, B, C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 C는 세 번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 2, 마이너스 8을 넣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아래처럼 마이너스 8, 2, 1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A, B, C에 할당되는 값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키워드 인자라는 거는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키워드별로 어떤 값을 대입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놓겠다 라고 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어떤 값을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바꾸든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우리가 그 매개 변수에 정확한 값을 우리가 할당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위치가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같은 값을 출력을 해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죠. 예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 중에 이제 이런 이 예는 이제 그 키워드 인수를 이제 이용을 한 건데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그 디폴트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가 인자를 그대로 어떤 값을 할당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배웠어요. 예를 한번 보죠. 무슨 말이냐면 shape이라는 인자를 우리가 앞에서 하나 설정을 하나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width, height, radius라는 키워드 인수를 3개를 우리가 정의를 해줬어요. 매개 변수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어떤 코드냐면 shape에 따라서 width, height, radius가 다르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을 정의를 해줬지만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줬지만 만약에 shape이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오는 인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if shape이 0일 때는 사각형의 면적을 반환하는 거다. 그리고 shape이 1일 때는 원의 면적을 반환시키겠다. 우리가 어떤 그 shape에 대한 정보를 함수에 넣어줄 수도 있죠.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shape의 넘버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도형의 넓이를 반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에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인자료 필요에 따라서는 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코드에서는 shape이 0일 때는 사각형의 넓이를 반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width와 height만 가져와서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ape이 1일 때는 원의 면적을 반환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에 대한 계산해 주기 위해서 radius라는 인자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출력을 해줄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shape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지겠죠. 밑에 있는 연산도 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shape이라는
위치 인수를 앞에다가 적어주고 뒤에다가 키워드 인수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키워드 인수 후에 그 위치 인수가 나오는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위치 인수가 나온 후에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원하는 매개 변수를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예제인데요. 이거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은 기말고사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로 되겠지만, 한번 이게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라고 할 건데 한번 그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제 우리 그 손목에 차는 뭐 삼성 그 기어핏이나 애플워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코드를 쓰겠죠. 우리가 생체 신호를 얻어내서 그다음에 그 신호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심박수 아니면 혈압 이런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우리가 심박수 값을 이런 HR이라고 해서 심박수 값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받았다. 그리고 혈압 값을 이제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축기 이완기로 해서 두 가지 맥박을 우리가 리스트로 받아줄 거예요. 데이터를. 그럴 때 이 계산하려는 값 세 종류를 우리가 앞에서 이 예제, 앞에서 본 예제 있죠. 이걸 좀 참고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자 선언 그리고 어떤 각각의 값들에 대한 코드를 적절하게 넣어서 한번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함수의 이름은 위에 적힌 대로 뭐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의를 해서 그 기본적으로는 시그널 타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걸 받아줄 거냐에 대한 인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코드를 좀 보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줄게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짜보세요. 밑에 힌트도 나와 있죠. 이제 시그널 타입을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심박수가 계산이 되도록 혈압이 계산이 되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0, 1 이제 두 개의 우리가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는 안 써도 되겠죠. 1만 0, 1만 쓰면 돼요. 0, 1만.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원래 이제 더 다양한 신호를 제가 한번 이제 시켜보려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부터 하면 인수 뭐 매개 변수 추가하는 거는 사실 더 쉬우니까. 그래서 시그널 타입을 0과 1로 나눌 거예요. 1일 때는 심박수를 계산할 거고 이제 1일 때는 혈압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데이터 1, 데이터 2를 우리가 불러올 거예요. 데이터 1은 심박수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데이터 2는 혈압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널 타입이 0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토탈 값에다 0을 넣어주고 포문을 써서 각각의 어떤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쭉 불러와서 토탈로 우리가 합해주겠죠. 합해줘서 데이터의 길이로 나눠주면 평균 심박수가 나오겠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포문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만약에 내장 함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sum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합쳐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간단하게 되겠죠. 함수가. 만약에 이제 우리 내장 함수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합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길이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 심박수를 계산을 해서 레조트 값으로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이 만약에 시그널 타입이 1이다 라고 하면 토탈 이제 프레셔를 우리가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데이터 1에 데이터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1에 대해서 데이터 1과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고요.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고 데이터를 3개를 불러와야겠네요. 앞에 거를 데이터로 바꿉시다. 그리고 데이터 1과 2를 혈압으로 넣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축기와 이완기 두 개를 동시에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1과 2로 할당을 할게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 1과 2를 불러올 때 데이터 1의 길이에 대해서 데이터 1과 2의 길이는 같겠죠. 수축기 이완기가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pulse pressure를 우리가 데이터 1 마이너스 데이터 2 뭐 수축기 마이너스 이완기가 뭐 혈압이다라는 거는 뭐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들은 아마 줄 거예요. 식들은 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탈 이제 프레셔를 우리가 펄스 프레셔를 기존 펄스 프레셔에다가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더해준 다음에 이 역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길이로 나눠주면 평균 혈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else 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다른 이제 어떤 잘못된 신호의 유형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그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타입이라는 변수를 여기 설정을 해줘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줘서 어떤 값들을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냐라고 깔끔하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렇죠?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인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만약에 뭐 다른 변수를 더 넣어서 뭐 어떤 걸 또 뭐 온도를 재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심장에 어떤 뭐 ECG 피크를 우리가 뽑아온다든지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종류를 나눠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행해 줄 것인지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앞에다가 우리가 위치 인자 전달 방식을 써서 타입을 좀 나눠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코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진 않았었는데 가변적인 인자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자를 이제 넣어줄 인자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었는데 뭐 A, B, C면 A, B, C 이런 식으로 정해줬었는데 그냥 이제 별표라는 매개 변수를 별표를 이제 매개 변수 앞에 넣어서 우리가 그 임의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어떤 인자들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자가 3개다라고 하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줬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매개 변수 개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코드를 보면 names에다가 별표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가변 인자라는 의미거든요. 가변 인자를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 네임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3개 혹은 2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자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어떤 변수가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고 어떻게 연산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렵겠죠. 이런 케이스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일괄적인 뭐 이름이면 이름 뭐 숫자면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매개 변수 가변 인자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재기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재기 함수. 재기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 내에서 자기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함수 내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팩토리얼 할 때 이 밑에 코드를 보죠. 팩토리얼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죠. 얘는 그 앞에다가 새로 이제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값 n-1 팩토리얼까지의 값을 계산을 해서 n만 곱해주면 우리가 팩토리얼 값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코드를 좀 더 간단화할 수도 있어요. 이 팩토리얼 n-1이라는 게 없다면 굉장히 우리가 저번에 아마 해봤죠. 굉장히 좀 복잡하게 코드를 짜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함수를 함수 내에서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 단계의 결과값을 팩토리얼 함수의 형태로 가져와서 우리가 코드를 짜주면 좀 더 편하게 쉽게 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제인데 그 학생들 아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알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우리가 수열인데 앞에 두 항을 더했을 때 그 두 합이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그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피보나치 수열 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n에 대한 항은 n-1과 n-2 항의 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항은 인덱스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F0와 F1은 처음에 선언을 해줘요. 0과 1 값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기 함수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함수를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우리가 재기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한번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해 줄 수 있는 출력값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함수를 한번 짜봅시다. 간단하게. 사실 코드는 많이 짜봐야 돼요. 이게 답을 보면 굉장히 쉬운데 문제를 보고 코드를 짜라 그러면 잘 못 짜거든요, 학생들이. 그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줄 거지만 이제 어떻게 코드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지 한번 이따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피보나치 수열 다들 알죠? 우리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앞에 항은 전 두 항의 합이다라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 두 항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가 같아요.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재계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 물론 재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지만 좀 쉽게 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죠.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두 항을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n을 그대로 리턴을 해라. 즉 f1과 f2는 우리가 0과 1 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0과 f1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리턴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n-1항과 n-2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정의를 할 거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서 리턴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로 리턴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리턴을 할 때 연산 자체를 넣어서 리턴을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한 5줄이면 끝나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몇 개를 계산할 것이냐 인풋 값만 넣어주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 값을 이 수열의 값들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짜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보면 n이 0일 때, n이 1일 때, 뭐 0, 1을 우리가 리턴을 해주고요. 초기값 두 개를 정의를 했죠. 해주고 range 2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n항이니까 n 플러스 1로 우리가 레인지를 잡아야겠죠. 2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서 이전 두 항을 이용해 다음 수를 계산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b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if문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줘서 짤 수도 있고요. 근데 앞에 게 좀 더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고 2교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김도형이요. 김도영? 네. 시각이네, 시각. 네. 이렇게 다 늦게 왔어. 뭐야? 재수강인가? 김희은? 정희윤이요. 이거 온라인으로 출첵을 해야겠네요. 너무 많네. 정희윤? 네. 오케이. 김승호입니다. 김승호? 몇 학번이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저번에 그 시험지 확인하고 찾아가서 정정 말씀드렸는데 점수가 안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기간 끝나고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아직 안 찾아온 학생들이 있어서. 백윤호요. 백윤호? 오야. 백윤호? 9시 5분에 왔어요. 오케이, 됐어. 백윤호? 오케이. 오늘 혹시 전자면 시위 때문에 지각을 했는데 어떤 거? 그 전국 장애인 협회 그거? 혹시 그거 계속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김성현. 김성현? 아침에 갑자기 시위한다고 열차 막혀가지고. 막혀서 열차가 네. 김성현? 네. 그게 오케이. 네. 9시 5분쯤에 이름이 뭐야? 저 이승호입니다. 이승호? 안예진 늦게 왔습니다. 안예진? 네.
오케이. 이민지요. 여기요? 저 출석 어디지? 백승준이. 백승준. 오케이. 예. 출석? 출석 늦게 불러야겠구나. 너무 이렇게 끝나고 부를까요? 끝나고 출석을 못 도망가게. 오케이. 아, 질문 있어요? 이거 시험 쳤던 거인데요. 이거 월요일이라고 이게 1일이 월요일인 걸 가정을 안 해서 점수를 못 받은 걸까요? 아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안에다가 원래는 포문으로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출제의 의도는 이제 이거는 그냥 스텝으로 그냥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7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린 건데 물론 코드는 맞는데 이제 내가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금 해보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뭔가 수식을 넣어가지고 알고리즘을 조금 이제 만들어봐라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나열식으로만 정의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너무 좀 이제 그러니까 출력값은 맞는데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출력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 7, 14, 21, 28을 그냥 불러오는 거 그냥 불러와서 그냥 프린트하는 거밖에 안 된 코드라서 근데 그 정해진 조건은 다 없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기준을 좀 넣어서 일괄적으로 다 차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답은 맞는데 조건도 맞고 답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그냥 불러오는 경우 심지어 7, 14, 21, 28을 그냥 불러오는 친구들도 있었어. 답은 맞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냥 데이는 써서 했던 경우인 건가요? 그 데이로 변수? 써서 데이 그냥 7, 14, 21, 28 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프린트.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저번 왔었어요. 우리 네, 시험 근데 그 대학원 상담하고 계신 것 아 같아서 모였어요. 근데 이거 이게 15점짜리였나? 네.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이 8점인 건가 해서 그 8점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기준으로 깎았냐면 그냥 코드를 그러니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좀 짰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조건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 내가 학생들을 좀 다 한꺼번에 올려줬거든. 그때 말을 안 했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반영을 해줄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는 그 조건을 일단 학생들이 다 맞게 했는데 내가 원래 그 의도가 이게 아니었거든. 네. 저도 이해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었으면 썼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딩이라는 게 사실 답이 다 맞는 건데 그걸 다 맞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준으로 내가 채점을 했어요. 네,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정답을 알려주는 게 되니까 안 적으신 것 그치. 같은데 그래서 또 그냥 다들 좀 쉽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그 반영을 해줄게요. 내가 조금씩은 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내가 다 올려줬어.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아직.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배점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사실 웬만한 친구들 다 올라가서 점수가. 근데 이건 내가 반영을 해줄게요. 혹시 이름 뭐라고? 이름 박윤슬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문제 말고는? 딴 거는 그냥 다 제가 실수해서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이런 거. 박윤슬? 네. 초수강이에요? 네? 초수강이에요? 재수강이에요? 저 첫 수가. 첫수강이에요? 어디지? 오케이. 8번인가? 8번 맞죠? 네. 8번일 거야.
가지가 있는데요. 음, 아까 그 피타고라스 조합 세 수를 뽑을 때 그렇게 레인지 범위로 중복을 방지하기보다는 if 문을 써서 end 문으로 엔드문으로? 아예 크기를 지정해주는 방법보다 엔드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엔드로? end로 j가 ijk로 만약에 밸런스 설정을 했으면 j가 i 이상인 경우만 출력을 한다. 이렇게 아, 포문을 안 쓰고 포문을 쓰는데 포문은 다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if 문에서 미안, 내가 이해가 안 됐어. if 문으로 if 문으로 피타고라스로 i 제곱 더하기 j 제곱은 k 제곱을 아, end로 i가 j 이상인 경우만 출력한다. i가 j 이상인 경우만 출력을 한다. 네. i랑 j는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애초에 j의 레인지를 설정을 할 때 i 플러스 1부터 31까지 레인지를 설정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 그냥 1부터 31까지만 설정을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애초에 if 문으로 중복을 검사를 한 방법은 그러니까 같은 수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네. 건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근데 교수님이 하는 게 뭔가 더 컴퓨터가 계산도가 빠르다는 뭔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차이는 뭐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엔드문 하나 더 들어갔다 해서 연산이 막 엄청 복잡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그게 없어도 출력이 가능하니까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포문을 일단 모든 조합을 다 우리가 꺼내온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꺼내온 다음에 이 조합을 만족하는 게 에피션 뽑아내라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그 값들은 다 출력을 해내니까 뭐 i가 j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그 학생이 의도하는 거는 이제 중복 안 되는 수를 넣기 똑같은 위해서 조합인데 똑같은 순서가 조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속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돌려봐요. 둘 다 중복- 돌려봤어요. 아 돌려봤어요?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와? 그래서 아마 그러면 뭐 둘 다 맞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결과값이 같으면 굳이 코드를 막 늘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굳이. 왜냐면 ND 연산자가 하나 들어간다 해서 뭐 컴퓨터 막 밀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건 내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낸 거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포문이 막 4개씩 막 생기고 if문 막 while문이랑 막 섞여버리면 그 엔드 하나로 그 값이 연산을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이렇게 소거를 해줘야죠. 필요 없는 것들은. 근데 오늘 뒤에서 얘기 좀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간단한 것들이니까 티도 안 나요. 조금 바꾼 거 비효율적으로 다 들어가. 근데 이제 연산이 나중에 이제 길어지거나 이제 좀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면 심지어 막 3분 걸릴 게 막 20분 걸리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듯이 뭐 코딩은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출력값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말고사 볼 때 그 아이들 말고 스파이더나 노트북 같이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말고 네. 동일한 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동일한 환경에서 내가 변수는 최대한 안 줄 거예요. 왜냐면 다 동일한 환경의 조건에서 내가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최대한 그냥 스트릭트하게 할 거예요. 그날. 왜냐면 인터넷도 끊어야 되고 우리가 감독자도 굉장히 많이 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을 끊는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써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감독을 미리 해야 돼 버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냥 내가 일괄적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스크립트는 받으면 스크립트는 내가 그냥 돌려보면서 내가 채점을 할 거야. 얼마나 그게 잘 돌아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코드 내용도 좀 보겠죠. 그럼 아이들이 필요한 게.
똑같은 파이썬 내장 프로그램이어도 아이들만 사용하는 걸로 규칙이 제한될 그렇게 수 있잖아요. 그 달라져요 많이? 뭐 달라요? 아니 그게 어, 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라인별로 뭔가 오류가 있으면 자동 디버깅이 디버깅이 되기도 돼서 하고 인덴트가 빠지면 넣어주거나 아니면 가루가 없어도 넣어주거나 넣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다 실력이지. 아이들 뭐 해야지. 해서 짜야지. 아예 그런 거 없이 아예 무로 그게 다 실력이지. 그게 다 그거 유용하게 되게 쓰고 중요한데요. 그럼 학생들이 다 디버깅 쉽게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건 내장하면서도 막 표시해주고 그래서 아마 다 동일 조건으로 제한을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석 보는 중. 이름 뭐예요? 저밥 그래서 박? 맨 첫 번째 저 수석. 맞나? 네. 아까 손 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잘 못 뽑아.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진행할게요 수업. 다 자리에 앉고. 수업. 수업 진행. 할 말이 많나 보네. 오케이.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장 함수를 많이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코딩할 때. 아까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리스트열에 있는 어떤 숫자들을 다 더해주거나 할 때도 우리가 포문을 굳이 사용 안 하고 내장 함수만 우리가 넣어주면은 엑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내장 함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내장 함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예를 들면 이제 내장 함수라는 게 뭐냐면 파이썬에서 이미 제공을 해주는 함수예요. 라이브러리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함수인데, 우리 이런 함수 많이 봤죠, 그렇죠? 문자열 해서 우리가 len, length라는 어떤 함수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그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많이 봤었죠. 사용도 가끔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장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린트 함수, 인풋 함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장 함수를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ABS 흔히 쓰는 것들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어떤 차이값을 구할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BS 값을 쓰기도 하고 앱솔루트 값 쓰기도 하고 이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 min, max, max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우리 input 많이 썼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타입 변환해주는 함수들이고 여기 있는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사실 함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플로트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그리고 캐릭터 뭐 이런 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타입을 변환하는 함수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함수들.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는 우리가 배웠고요. 그 이외에도 뭐 학생들이 다 뭐 쓸 수 있는 코드다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썼다고 해서 뭐 코드가 틀렸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가 간략화할 수 있고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 특히나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 뭐 스레시홀드 값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흔히 쓰는 것들, min, max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앱 기반으로 게임 같은 거 많잖아요.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난수라는 걸 많이 써요. 난수는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게임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죠. 결국 모든 게 다 확률로 정해져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난수 시스템은 우리 실제로 앱 개발이나 게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 랜덤 함수 많이 봤죠. 앞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랜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우리 그 함수, 모듈, 객체 이런 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하나의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때는 항상 import라는 걸 사용을 했죠. 그쵸? 터틀도 마찬가지고요. 터틀, 랜덤 이런 것도 import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랜덤, 점 랜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랜덤하게 우리가 어떤 난수를 실수 난수를 가져오는 이런 코드도 있고, 뭐 int, 뭐 정수 값으로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0부터 1까지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만 정해주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랜덤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확률론적인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중간중간에 배웠던 랜덤 초이스라는 것도 있었죠. 이 문제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내라 라는 걸 할 때 랜덤 초이스라는 것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셔플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템을 막 무작위로 섞는 거예요. 섞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걸 할 때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조 짤 때 랜덤으로 셔플 해가지고 학생들 이 코드를 잠깐 보면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셔플로 우리가 이제 스튜던트 넘버가 1번부터 10번이 학생이 있는 거고 셔플을 해줘요. 셔플을 해주면 학생이 랜덤으로 섞이겠죠. 섞인 후에 그 리스트를 지정을 해줘요. 리스트 값을 우리가 앞에서 5칸을 뽑아와라 라는 거예요. 팀 A 쪽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거고, 뒤에서 5칸, 5칸 이후로부터 5명을 뽑아서 B로 저장을 해라 라는 거예요. 저장을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우리가 5명 랜덤으로 섞어서 팀을 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제비뽑기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드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그 거북이 2마리가 경주 게임을 할 거예요. 경주 게임을 할 건데 거북이 2마리를 우리가 불러와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터틀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북이 2마리를 만들어주고 랜덤으로 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누가 이길지 뭐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터틀 2마리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듈을 불러오고요. import해서 터틀이라는 모듈을 불러오고 터틀 2마리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T1, T2로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북이 2마리가 이제 처음에 저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검은색 그 거북이 2마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뭐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 사이즈도 바꿔줄 수 있고 이제 터틀이 이동하는 어떤 경로의 어떤 펜, 굵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장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거북이 한 마리는 이제 뭐 분홍색 뭐 사이즈 5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한 마리는 파란색 사이즈 5 뭐 이런 식으로 터틀 거북이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주를 시켜보는 거죠. 근데 경주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일단 우리가 출발점을 세워야겠죠. 출발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출발점은 어디를 세우든 상관없어요. 학생들이 임의로 같은 곳에만 잘 우리가 세워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300, x축은 마이너스 300, y축은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건 좌표 설정하는 거니까 그냥 나중에 얘는 이제 우리가 펜업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냥 위치만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트래킹을 다 해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만 옮겨주기 위해서 펜업 해주고 위치만
우리가 기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짜봅시다. 뭐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짤 수 있겠지만 100번을 반복하자. 경주를 100번을 반복할 거예요. 100번을 반복을 할 건데 난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제 거북이가 얼마나 갈 건지에 대한 숫자를 우리 난수로 생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지를. 뭐 사실 밑에 보면은 1부터 코드를 일단 먼저 보죠. D1, D2로 정의를 해서 D1은 첫 번째 거북이가 가는 거리, D2는 두 번째 거북이가 가는 거리로 정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거북이가 가는 거리를 랜덤으로 1부터 60 사이에 숫자를 뽑아서 우리가 T1 forward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넣어줘서 거북이가 그만큼 이동하게끔 넣어주는 거고요. D2도 우리가 난수로 하나를 뽑아와서 T2 forward에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거북이가 난수를 생성한 숫자만큼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번 반복하면 이제 100번 경주가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거리로 정의를 했지만 속도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속도를 바꿔서 거북이의 속도를 뭐 난수를 불러와서 속도를 좀 뭐 조절해 준다든지 뭐 속도 값은 0부터 10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0부터 10 안에서 우리가 난수로 불러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제 그래픽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수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에다가 어떤 우리가 지정한 그 그림을 파일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거북이 대신에. 그래서 이미지 1, 이미지 2라고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 내에 우리가 저장한 이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동일한 폴더 내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등록을 해주는 거죠. 스크린 점 add shape 해가지고 이미지 1, 2를 그림 화면상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북이를 생성을 해주면 그대로 우리가 그림이 들어간 어떤 캐릭터가 들어간 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쉐입을 이미지 2로 이미지 1으로 해주면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에 터틀이 거북이 모양이 이런 그림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부수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면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래빗, 뭐 거북이와 토끼, 경주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 위치 그리고 펜 사이즈, 뭐 펜 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1번 경주마에 대한 어떤 설정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T2 두 번째 캐릭터에 대한 우리가 설정을 쭉 해주는 거죠. 위치, 뭐 펜 사이즈, 이미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까지 해서 우리가 2번 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펜을 뭐 내리나 뭐 이건 다 알 거고 스피드 같은 스피드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넣어주면은 이제 이 함수가 작동이 되면서 이제 앞까지는 준비 단계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속도로 진행을 할 건지 뭐 트래킹 뭐 그 추적을 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기준점 위치를 어떻게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를 먼저 해주고 이제 우리가 난수를 불러오는 코드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경주 게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사실 실제로 게임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앱에서 어떤 뭐 그런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우리 그 코드면 그 미로 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 움직여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 정도 게임은 이 정도 간단한 코드로만으로도 우리가 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응용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그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드들이에요. 코드들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코드냐면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든 거예요. 함수 형태로 만든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일정 범위 이상의 데이터들만 추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한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정 이하의 데이터들은 쓸모가 없다. 뭐 노이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빼고
그 이상의 데이터들만 추출을 해야 될 때, 우리 이건 이제 우리 의료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ECG 피크 같은 거, 우리가 이런 피크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잡냐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홀드 값을 잡아주고 그 이상을 쭉 우리가 데이터화 해준 다음에 여기서 맥스 값을 골라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데이터 처리를 해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봅시다. 필터드라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필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어떤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빈칸 우리가 어떤 추출에 대해서 넣어줄 거죠. 그렇죠? 넣어줄 거기 때문에 공백의 어떤 데이터를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스캐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함수에는 지금 두 가지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스레시홀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스레시홀드라는 거는 어느 값 이상으로 잡을 것이냐, 어느 값 이상을 추출해낼 것이냐 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어떤 값들이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해진 변수에다가 값을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만 뽑아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데이터 랭스만큼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와서 처리를 해주고 난 후에는 리턴을 해주는 거죠. 필터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10부터 50까지의 데이터를 넣었다라고 하면 스레시홀드 값을 만약에 우리가 25로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25 이상의 데이터도 추출되기 때문에 30, 40, 50 이 값들이 우리가 추출이 돼서 필터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코드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베이스라인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y축이 평행이동이죠. 데이터 개형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절대값을 좀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킬 컨스탄트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modified라는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이제 엘리멘트를 요 안에 들어온 데이터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다 우리가 컨스탄트 값 더해주는 거죠. 더해서 append에서 우리가 리스트업 계속 넣어줄 거예요. 넣어줘서 우리가 만약에 얘는 이제 필터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다 스캐닝을 하겠죠. 스캐닝을 해서 컨스탄트 값만 더해준 값이 그대로 modify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modified라는 변수를 우리가 반환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인이 바뀐 어떤 그래프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플롯만 해주면.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1, 2, 3, 4라는 어떤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5라는 값을 더해주게 되면 컨스탄트 값만 우리가 넣어주면은 5라는 값을 다 더해서 6, 7, 8, 9 값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막 데이터 하나하나 더해주기 너무 힘드니까 데이터만 받아오고 컨스탄트 값만 우리가 넣어주면은 그래프를 그대로 우리가 평행이동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유용하게 짤 수가 있겠죠. 이건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짜놓으면.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평균 함수인데 평균 함수에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었을 때 노란색 데이터, 로 데이터가 노란색이라고 해보죠.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필터링을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는 걸 쓸 때가 많아요.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였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 크기의 평균값으로 우리가 다 평균값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를 만약에 5라고 잡았다라고 하면은 5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을 내주고 그 다음 5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주고 계속적으로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의 어떤 영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무드한 좀 우리가 원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데 통계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짤 수 있냐 한번 봅시다. 무빙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 하나 넣어주고 우리가 윈도우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윈도우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 만에 크기 사이즈를 잡아서 평균을 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된 값을 우리가 넣어줄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크기, 길이에서 전체 데이터 길이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빼주고 1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몇 개를 처리를 할지를 개수가 나와요. 몇 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지를 윈도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데이터가 4개가 있다라고 하면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윈도우를 3으로 잡았어요. 그럼 딱 2번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레인지를 잡고요. 그 다음에 current window, 현재 이제 윈도우 내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코드를 짤 거예요. 현재 윈도우를 잡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윈도우를 5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5일 때 윈도우가 5일 때 첫 번째 그 윈도우에서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5까지 그러니까 5까지의 크기만큼 데이터 조각을 잘라내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로 디파인을 하는 거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디파인한 값을 더해주고 길이로 나눠주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평균값을 그대로 리스트 형태로 에버리지라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준 변수에 넣어주면은 이제 코드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랭스에서 전체 랭스에서 윈도우 값 설정을 했고 해당하는 윈도우들을 다 뽑아내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리스트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값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스무드닝을 하거나 좀 깔끔하게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짤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우리가 어떤 값들, 절대값으로 뭔가 값이 막 분포돼 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0과 1 사이로 정규화하는 어떤 통계적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어떤 우리가 절대값이 의미가 없을 때 사실 우리가 변화량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 변화량을 0과 1로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라고 할 때 보기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건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이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0과 1로 다 표현이 돼버려요. 데이터들이. 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우리가 하나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뽑아줄 거예요. 0이라고 일단 뒀죠. 우리가 아직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두고 이 데이터에서 이제 최대값을, 최소값을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를 쭉 스캐닝을 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낼 거예요. 뽑아낸 후에 노멀라이즈라는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즈된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값을 최소값을 빼주고 최대값을 빼준 걸로 나눠주면은 우리 노멀라이즈가 돼요. 그렇죠? 사실 뭐 노멀라이즈에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밸류 값에다가 맥스 마이너스 뭐 민 뭐 이렇게 해줘도 돼요. 두 가지가 뭐 동일한 방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넣어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드를 보면 우리가 배웠던 코드 안 배운 코드가 없죠. 다 우리가 배운 코드 내에서 이런 복잡한 노멀라이제이션 관련된 코드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10부터 예를 들면 10부터 30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주면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서 나눠준 거죠. 그렇죠?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 데이터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된 이런 공학적 우리가 수치 해석을 위한 이런 코드들도 우리가 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코드들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짜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데이터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런 값들을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뒤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수업 우리 그 설문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